자, 그럼 이번에는 6번 투자 매매업자와 투자 중개업자를 위한 영업행위 규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켜야 되는 또 이제 영업행위 규제라는 거죠. 살펴보면 먼저 이제 5가지가 크게 나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한 5가지. 그래서 보면 매매 형태 명시, 자기계약의 금지, 뭐 최선 집행 의무, 그다음에 자기주식의 예외적 취득, 그다음에 임의매매 금지. 요 5개니까요. 한번 먼저 그거부터 살펴보면 자, 66조가 이제 매매 형태의 명시입니다. 그래서 청약이나 주문을 받는 경우 사전에 자기가 투자 매매업자인지 아니면 투자 중개업자인지를 투자자에게 밝혀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다르죠, 그죠? 자기의 계산으로, 타인의 계산으로, 요러니까, 그죠? 요걸 밝혀야 된다. 매매 형태의 명시고요. 다음 2번, 그러니까 딱 이 문장만 봐도 이 아이들을 위한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다음에 2번째, 자기계약의 금지. 그래서 금융투자 상품에 관한 같은 매매에 있어서 자신이 본인이 됨과 동시에 상대방의 투자 중개업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부동산 복덕방 아저씨가 내가 이제 집 보러 손님이 집을 보러 왔는데 집을 보여주는데 그게 복덕방 아저씨 본인 집이래. 그럼 본인하고 계약하지. 이런 거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죠? 자신이 그 거래 상대방이 됨과 동시에 중개인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통하여 근데 매매가 이루어지게 하는 경우는 뭐 괜찮다라는 부분이. 뭐 시장에서는 어차피 이제 경쟁 매매니까, 그죠? 다음 이제 최선 집행 의무입니다. 자, 금융투자업자는 그러니까 투자 매매업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업자는 계속해서 여기서 나오는 건 투자 매매업자와 투자 중개업자가 되겠다, 그죠? 그들 위한 영업행위 규제니까. 자, 투자 매매업자나 투자 중개업자는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에 관한 투자자의 청약 또는 주문을 처리하기 위한 최선 집행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공표해야 된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주문을 넣었을 때 그걸 가장 어쨌든 매매 체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뭔가 이제 주문이 효과가 나가게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업자는 최선 집행 기준에 따라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집행해야 되고 업자는 3개월마다 최선 집행 기준의 내용을 점검해야 된다. 3개월.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죠. 다음에 자기주식 예외적 취득입니다. 그래서 자기주식, 업자의 회사 본인의 주식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주식에 대한 매매 수량 단위 미만의 주식의 매도 청약의 경우 가능하다라는 건데 이제 크게 의미가 없는 게 매매 수량 단위 미만의 주식, 이거 예전에 이걸 이제 단주라 그랬는데 지금은 주식의 매매 수량 단위가 한 주예요. 한 주. 그러니까 크게 의미가 없는 내용인데 어쨌든 이 경우 취득한 주식은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해야 된다. 다음에 임의매매 금지입니다. 자, 업자는 투자자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 청약 또는 주문을 받지 않고 업자 지 마음대로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를 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기본 골자가 되는 5개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아이들 좀 이렇게 살펴보면 자, 이제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매업자, 중개업자 누구는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프론트 러닝이라고 합니다. 선행 매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죠. 고객의 주문 정보를 이용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예를 들어서 큰손 고객이 나 이번에 뭐 삼성전자 주식 한 1억치 살래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 1억치 산다고? 그러면 살 때 좀 가격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내가 미리 삼성전자 주식을 사가지고 그 다음에 고객 거 사야지. 이런 프론트 러닝. 선행매매 하지 마라. 그래서 고객의 주문 정보를 이용하지 마라 라는 거고요. 다음 2번째, 이제 스캘핑이라고 하는데 스캘핑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스캘핑은 조사 분석 자료를 공표하고 나서 24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그러니까 누구나 미공개 정보에 대해서 알기 전에는 그걸 이용해서 매매를 하지 마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사 분석 자료가 발표되고 나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은 24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매매해라라는 부분인 거죠. 그걸 이제 스캘핑의 금지라고 합니다. 원래 스캘핑이라는 단어는 초단타 매매, 그래서 초단타 매매하는 사람을 스캘퍼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수수료가 비싸서 그걸 잘 없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스캘핑은 요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내용들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조사 분석 자료 작성자에 대해서 즉 애널리스트한테 기업 금융 업무와 연동된 성과 보수를 지급하는 거. 기업 금융 업무. 그러니까 뭐 인수, 주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IB 이런 업무와 연동된 성과 보수를 준다? 말도 안 되지. 그죠? 안 된다.
자본시장법 용어로 하면 애널리스트를 금융투자 분석사라고 한다. 그죠? 금융투자 분석사. 그다음에 증권이 최초로 상장된 후 40일 이내에 그 증권에 대한 조사 분석 자료를 공표하거나 제공하는 건 금지된다. 이제 아이가 이제 상장했는데 이 회사가 좋니 나쁘니 그런 거 보고서 쓰지 마라 라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투자 권유 대행인 및 투자 권유 자문 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 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 즉 무자격자에게 투자 권유 위탁을 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고, 1인 매매 금지. 뭐지? 1인 매매가 임의도 아니고 오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누구 이야기예요? 투자 매매업자하고 투자 중개업자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1임업을 그러면 하든가, 그죠? 투자 1임업을 다시 뭐 등록하든가, 그게 아니라 순수 투자 매매업자나 중개업자는 1인 매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 이야기예요. 근데 또 예외 있죠. 예외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예외.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가 매매 거래일, 그러니까 하루 한정해서 매매 거래일을 정하고 이제 그 총 매매 금액이나 아니면 총 매매 수량을 지정해 주면 그 범위 안에서 수량 가격 시기를 이제 1인 받는 거는 괜찮다. 그런 거는 1인 매매가 아니라, 그죠? 다음에 기타 보면 이제 우리 상대적 전문 투자자가 전문 투자자에서 일반 투자자로 우대받고 싶다. 아니면 이제는 전문 투자자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거를 요청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않는 건 안 된다. 다음에 적합성의 원칙에 근거해 봤을 때 지나치게 빈번하게 샀다 팔았다를 자주 하는 건 수수료가 많이 생기는 거다. 그거는 뭐 그렇게 해서 고객에게 이익이 났더라도 상관없다. 그죠? 이런 거 직무윤리에서 이야기했다. 그죠? 과다매매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금융위가 정해놓은 규정을 초과해서 어떤 재산상 이익, 뇌물을 주거나 받는 이런 행위는 안 된다. 이 다 불건전 영업행위 같죠, 그죠?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이제 신용 공여와 관련된 부분인데, 요거는 어차피 금융위원회 규정에서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자본시장법에서는 틀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매매업자나 중개업자는 증권과 관련하여 금전의 융자, 주식을 사라고 돈을 빌려준다든지, 아니면 증권에 대여, 주식을 빌려준다든지, 우리 대주거래 같은 거, 대차 대주거래, 대외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신용을 공유할 수 있죠. 있는데 다만 매매업자는 증권의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매매업자가 본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어떤 주식을 샀는데 3개월 이내에 투자자에게 이 증권을 매수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준다든가 신용 공여를 해서는 안 된다. 지거 사라고, 그죠? 이런 건 안 된다. 3개월입니다. 3개월. 자, 요런. 그리고 세부적인 신용 공여의 사항은 금융위 규정에서 살펴볼 겁니다. 자, 이제 투자자 예탁금의 별도 예치입니다. 증권회사가 갖고 있지 않으니까 증권금융회사에 맡기든가, 그죠? 뭐 은행에 맡기든가 해서 투자매매 중개업자는 투자자 예탁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게 예치하거나 신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증권금융회사에 일반적으로 다 보관관리를 맡기겠죠. 자, 투자자 예탁금은 상계, 압류, 양도 또는 담보 이런 것들이 다 금지된다. 고객이 주식 사려고 놓은 돈은 그죠? 소중하게 이렇게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 자, 예치금융투자업자는 이제 이 아이들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예치금융투자업자는 인가 취소, 해상 결의 및 파산 선고 등의 경우에는 예치기간에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 예탁금을 인출해서 투자자에게 우선해서 지급해야 된다. 주가 망하면 그냥 빨리 줘야 된다. 그 재산부터. 그다음에 투자자 예탁금의 운용은 안전하게 국채, 지방채 등 안정적인 방법으로 운용해야 된다. 이상하게 하면 안 된다. 곧 뭐 주식 사거나 이렇게 나갈 돈이다. 그죠? 그리고 이제 증권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가 맡긴 증권 같은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맡겨져 있다. 그죠? 예탁결제원에.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우리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다음 이제 우리가 7번입니다. 증권의 발행 및 유통.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제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요것도 거의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신고서라는 게 뭐냐. 이제 모집과 매출에 해당이 되고 그 금액이 신고 대상 모집 또는 매출 금액 이상이라면 이제 금융위원회에다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해라라는 건데 보다 좀 자세하게 개요부터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가 이제 모집과 매출을 합쳐서 공모라고 하죠. 그래서 불특정 다수 50인 이상의 자에게 청약을 권유하는 거다. 그죠? 그러면 모집과 매출의 차이는 뭐냐? 모집은 새로 발행하는, 그러니까 신주 모집이라고 하죠. 그래서 새로 발행해서 주식을 이제
그러니까 청약의 권유 같은 걸 해서 그러니까 모집하는 거고 말 그대로. 매출은 구주 매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주주가 갖고 있던, 그러니까 발행을 했는데 투자자들에게 풀리지 않은 물량들, 그래서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그런 물량들, 그런 것들을 이제 매도나 또는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걸 우리는 매출이라고 하죠. 50일 이상이자 이게. 그래서 요 두 개. 그래서 이제 공모의 반대말이 이제 사모다, 그죠? 어쨌든 이런 공모에 해당하는데 그 규모가, 발행 규모가 10억 원 이상이면 10억 원입니다. 모집 금액, 신고 대상 금액이 10억 원. 공모에 해당되면서 10억 이상이면 금융위원회에다가 증권신고서라는 걸 제출해라. 우리는 어떤 종목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몇 주를 얼마에 뭐 이렇게 발행할 거다 뭐 이런 거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금융위원회는 그 증권신고서를 수리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나라 말이 참 그죠. 고치는 게 아니라 수리, 받아듣는다라는 거죠. 이제 증권신고서를 받았으면 금융위원회는 이제 읽어봐서 이 증권신고서에 뭐 오타가 있는지, 뭐 잘못된 게 있는지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 기간이 15일입니다. 15일. 15일이 지나면 뭐 별 그런 게 없으면 형식상으로 문제가 없으면 이 증권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증권신고서에 효력이 발생하고 이때부터 이 발행인은 뭘 할 수 있느냐? 청약에 승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신고서 수리 후 효력 발생 전 이때도 청약은 그러니까 청약 권유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승낙은 이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다음부터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고객에게 투자 권유할 때는 반드시 투자설명서라는 걸 사용해야 되는데요. 투자설명서. 이 수리 후 효력 발생 전에 쓰는 걸 예비 투자설명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효력 발생 후에 사용하는 게 이제 정식 투자설명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설명서와 예비 투자설명서의 차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비 투자설명서에는 아직까지 증권신고서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제 말이 추가되어 있을 뿐이에요. 다른 내용은 다 똑같아요. 자, 그리고 이 증권신고서는 금융위에 제출하는 거죠. 투자설명서는 고객에게 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두 내용은 다를 수 없습니다. 두 내용은 다를 수 없고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증권신고서 수리 후 효력 발생 전후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광고 같은 데 쓰는 간이투자설명서라는 게 또 있습니다. 요약문인 거죠. 요약문. 투자설명서의 요약문. 간이투자설명서. 자, 요렇게 이제 우리가 어떤 큰 이제 굿즈라는 표현을 하여튼 큰 이제 뼈대는 이렇습니다. 그죠? 요렇게 보시고 이제 세부 내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신고 대상 모집 매출 금액 이제 10억이라고 했는데 요거를 좀 이제 풀어보면 이 10억을 계산할 때 모집 이제 가로 안에 거는 읽지 않을게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냥 공모라고 할게요. 공모 활용은 증권의 공모가액과 그 다음에 해당 모집일이나 해당 공모일로부터 과거 1년 동안 이루어진 증권의 공모로서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공모가액의 각각의 합계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한 번을 보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합산하겠다라는 거죠. 1년 동안 합산하겠다. 과거 1년 동안 합산하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50인을 산정할 때는 50인을 산정할 때 금액은 그렇고 50인을 산정할 때는 이제 6개월로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6개월 이내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공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라는 거죠. 합산한다. 그리고 그 합산이 되는 모든 청약의 권유, 각각의 합계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6개월 이내 사람 50인 산정할 때 그 합산해가지고 하겠다. 근데 이제 제외 있죠, 제외. 이렇게 이제 50인을 산정할 때 우리 불특정 다수 50인 이상이자 이게 이제 모집이나 매출하는 걸 공모라고 하는데 그 50인 산정할 때 제외하는 사람이 전문가와 연구자죠. 그래서 전문가는 말 그대로 우리 이제 자본시장법에서의 전문 투자자, 그리고 회계법인이라든지 신용평가회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50인 산정할 때 제외한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연구자, 그 발행인의 최대 주주, 그다음에 5% 이상 보유주주. 여기서는 5%입니다. 5%. 숫자들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인가 요건에서 대주주에는 주요 주주가 10%였다, 그죠? 여기는데 5% 이상 보유주주. 그다음에 임원, 그리고 우리사주 조합원, 그다음에 계열회사와 그 임원, 이런 다들이 연고자다. 이런 사람들은 50인 산정할 때 제외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좀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간주모집이라는 용어 나온다고요. 간주모집.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모에 일단 1번
공모에 해당하고 그 규모가 10억 원 이상이면 우리 이제 증권신고서를 제출한다 그죠? 그러면 만약에 공모에는 해당하는데 그 금액이 10억 원이 안 돼. 이럴 때는 그러면 끝이냐? 아니요. 이럴 때라도 소액 공모 공시제도라고 해서 그래도 알리기는 해야 된다라는 거죠. 소액이지만 공모한다라는 걸 공시해야 된다라는 거죠. 10억 원이 안 되면 공시해야 되고. 2번. 다음에 일단 모집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50인 이상의 자에게 된 게 아닌 거지. 몇 명한테만 간 거지. 근데 그 규모는 10억 원이 넘어. 이럴 때는 어떠냐라고 했을 때 지금은 모집이 아니지만 이제 그 금융위가 정하는 전매 기준에 해당이 되고 금융위가 정하는 전매 기준에 해당이 되고 그 규모가 10억이 넘을 때는 모집으로 간주하겠다고 해서 그걸 간주 모집이라고 한단 말이죠. 간주 모집. 여기입니다. 그래서 50인이 안 되는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는 이제 1년 이내 그죠? 여기서는 1년 간주 모집은 1년 이내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가능성이 있고 금융위 규정상 전매 이전에서 매매한다 그죠? 전매라는 단어가 별거 아니에요. 남한테 이제 판단한 이야기예요. 전매 기준에 근데 금융위가 정하는 전매 기준에 해당하면 모집으로 간주하겠다. 그래서 그 규모가 10억 원 이상이면 증권신고서 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금융위 규정이잖아요. 금융위 규정 가서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증권신고서를 안 내도 되는 증권들이 있어요. 증권신고서를 안 내도 되는 거. 뭐 안전한 것들이겠지. 뭐 국채, 지방채, 특수채,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가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채무증권. 이런 거는 거의 뭐 확실히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용도가 좋은 채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금면제증권입니다. 신고 의무자는 당연히 해당 증권의 발행인. 잘 숙지해 두시고. 그리고 이 증권신고서안에는 예측 정보가 기재 가능하다라는 거. 우리 회사 매출이 올해 매출은 한 300억 정도로 예상됩니다. 예측 가능합니다. 뭐 이런 거는 투자자들이 봐도 이거는 예측 정보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합니다. 예측 정보 기재 가능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때 청약에 권유를 하는 그러니까 모집과 매출에 해당된다 그랬잖아요. 청약에 권유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청약에 권유에서 제외되는 단순 사실의 광고, 그냥 알려주는 거 있잖아요. 팩트를 알려주는 안내 이런 것들은 다음 같은 경우에는 그 청약 권유에서 제외한다. 그러니까 청약의 권유로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수인의 명칭을 표시하지 않고 증권의 발행 금액과 발행 가액을 확정하여 표시하지 않고 그리고 증권신고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거래를 위한 청약 권유는 투자 설명서, 예비 투자 설명서 또는 간이 투자 설명서에 따른다는 뜻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런 걸 포함한 단순 사실의 이런 걸 지키는 단순 사실의 광고나 안내 방법으로 그냥 하는 건 뭐 청약의 권유로 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한번 읽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지만 수리로부터 효력 발생까지는 기본적으로 15일, 예외적으로 더 이제 짧은 거 뭐 3일, 5일, 7일, 10일 많습니다. 우리가 뭐 시험에 대비해서 그걸 알 필요는 없고 요것만 잘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고. 자, 효력 발생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의미. 증권신고서가 효력 발생을 했다라는 건 그 증권신고서 형식상 그리고 그 내용에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타도 없고 뭐 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 증권신고서의 내용이 정말 진실하다. 이 회사에 대한 이 내용이 맞다. 다음에 그래서 이 증권신고서의 가치대로 이 회사의 주식 가격 이게 맞다. 그런 걸 인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형식상으로만 심사해서 별 문제 없네 이러고 넘긴 거란 말입니다. 알죠? 그래서 금융위도 그냥 읽어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인정하는 거다라고 하면 틀린 표현입니다. 시험에 그렇게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은 그냥 형식상, 내용상 문제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효력 발생 기간 15일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변경하더라도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들 뭐가 있느냐? 공모 물량의 80에서 120% 이내에서 어떤 수량을 조절하는 경우, 공모 물량을 조절하는 경우 80에서 120입니다.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사소한 문구 수정 같은 거, 단순한 그죠 이제 조사라든지 서술어 이런 걸 단순한 걸 좀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은 효력 발생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다음에 이제 특수한 신고서로서 일괄신고서라는 게 있고요. 정정신고서, 철회신고서. 정정신고서는 증권신고서에 뭐 오류 같은 거 있으면 금융위가 야 고쳐라 뭐 이런 거 했을 때, 아니면 본인들이 보고 이거 좀 잘못됐는데 라고 했을 때 고쳐낼 때 정정신고서를 이제 제출하는 거겠죠. 철회신고서는 안 할 때, 우리 발행 안 할 거다 할 때 이제 제출하는 게 철회신고서고. 그다음 이제 일괄신고서가 좀 중요한데, 일괄신고서는 이제 증권신고서를 그러면 10억 원 이상, 공모에 해당되고 10억 원 이상이면 계속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다 보면 이제 불편할 거 아니에요. 일이 많으니까. 뭐 서류를 뭐 한두 개 내겠어요. 그죠? 그럴 때 그냥, 우리 회사는 올해 한 이 정도 그냥 물량을 공모할 거야. 한꺼번에 신고하는 거죠. 그리고 발행할 때마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는, 그걸 우리는 일괄신고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출하는 증권, 주권 관련 사채, 우리 뭐 CB라든지 BW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죠? EB 이런 거 있다 그죠? 주권 관련 사채, 그다음에 PB 이익참가부 사채, 그리고 이를 제외한 사채, 그다음에 파생결합증권, 개방형 집합투자증권. 우리 펀드 공부하신 분들은 요거 다 알 텐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 이런 것들이 일괄신고서 제출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정정신고서. 금융위는 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일 전일까지 그 이유를 제시하고 정정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정정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그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에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그렇겠죠. 이제 틀린 내용이 있었으니까 그때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역시 되겠습니다. 다음에 투자설명서도 중요하죠.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증권신고에 효력이 발생하면 이제 금융위에 제출하고 본전 등에 비치해서 이제 투자자들에게 주면서 이제 청약의 권유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효력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건 투자설명서, 그 전에 쓰는 건 예비투자설명서. 그래서 투자설명서에는 증권신고서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기재사항을 누락할 수 없다. 두 개 똑같아야 돼, 그죠? 그 다음에 개방형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 금적립계좌의 발행인은 아래의 구분에 따라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금융위에 추가로 제출해야 된대요. 추가로. 그래서 이를 총리령에서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뭐냐? 일단 1년마다 1회 이상 다시 고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출해야 되겠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변동사항이 많을 거니까, 안에 운용하고 있는 재산도 달라질 거고, 그죠? 막 그러니까. 그다음에 변경 등록을 한 경우 변경 등록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반영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출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추가로 투자설명서를 계속해서 제출해야 된다라는 거죠. 뭐는 개방형 집합투자증권하고 금적립계좌, 파생결합증권의 경우에는 말입니다. 요거 지켜라 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입니다. 자, 누구든지 증권신고에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고객에게 청약에 권유할 때는 투자설명서 써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또 면제 있죠, 면제. 이건 뭐 전문 투자자, 다음에 서면으로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힌 투자자, 다음에 기취득 집합투자증권을 이미 취득한 펀드를 계속해서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그 내용이 동일했을 할 때 말입니다. 그때는 뭐 안 줘도 되겠다. 자, 그리고 투자설명서는 이제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 후에 사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효력 발생 전, 그러니까 수리 후 효력 발생 전 예비투자설명서, 다음에 요약문, 간이투자설명서, 그죠? 효력 발생 전후 다 사용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요거 중요하고, 그다음에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간이투자설명서만을 사용 가능하다. 펀드면 간이투자설명서만을 사용 가능한데, 근데 투자자가 투자설명서를 달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다. 그러면 안 된다. 투자설명서로 해야 된다. 까지 하면 우리 이제 증권신고서와 역시 투자설명서 내용, 여기서 한 문제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제 우리 8번 기업의 인수합병 관련 제도 해서 그 공개매수 제도와 5% 룰이라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니까요. 자, 보시면 숫자들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공개매수라는 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자, 주식 등을 6개월 동안, 기간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증권시장 밖에서입니다. 밖에서. 그러니까 장외에서 10인 이상의 자로부터 이제 이를 응모주주라고 합니다. 응모주주들로부터 5% 이상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공개 매수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주식 등을 6개월 동안 증권시장 밖에서, 시장 안에서 아니에요. 거래소 밖에서 10일 이상자로부터 5% 이상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 나 산다 시장에다가 저 주식 이거 살 거예요 라고 하고 사라는 이야기죠. 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일단 주식 등에는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주식이니까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 그리고 이제 주권 관련 사채들, 즉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그리고 이런 주권 이런 것들과 이런 것들과 교환 가능한 이제 교환사채.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그러니까 요것들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근데 권리행사로 그 기초자산을 취득 가능한 거, 뭐 ELW 이런 거 되겠죠, 그죠? 그런 파생결합증권. 그리고 상장법인 외의자가 발행한 요 기업과 관련된 예탁증권이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그거를 교환할 수 있는 교환증권. 그리고 기업과 여기까지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ELW 같은 그거 예,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분 취득이 가능한, 그죠? 지분 취득이 가능한 어떤 이제 증권이 되겠죠. 지분 취득이 가능한 그 증권을 이제 6개월 동안, 6개월입니다. 기간은 6개월. 자, 그리고 그 매수 등을 한 후에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다입니다. 5%라는 게 본인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 그 보유 지분까지 합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관계자가 하는 건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그죠? 인척. 이제 개인이라면 요 공기매수하는 사람이 개인이라면 요런 사람들이 특별관계인이고 특수관계인이고, 이제 법인이라면 임원, 계열회사 및 계열회사의 임원까지 이런 사람들이 특별관계자다.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제 응모주주는 취소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가 그럼 니한테 팔게, 그 공개 매수자한테 팔게라고 했지만 그냥 안 팔래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취소권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개 매수자는 취소할 수가, 산다고 했으면 산다고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산다고 했던 그 물량을 다 사야 돼요. 다 사야 됩니다. 근데 예외는 있어요. 예외는 뭐냐면 뭐 대항 공개 매수가 들어왔다든지, 대항 공개 매수가 들어왔다든지, 아니면은 뭐 개인이라면 사망, 회사라면 파산, 해산, 뭐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이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가능하다,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공개 매수, 산다 하고 사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이제 면제. 그래서 그 주식을 취득하는 목적이 그 주식을 없애기 위한, 소각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아니면 이제 그 어떤 반대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권, 저 반대주주가 내 이제 여기 회사에 투자 안 해, 그냥 내 거 사, 그런 권리 행사에 응하기 위해서 사는 경우, 아니면 이제 우리 CB라든지 BW 이런 우리 주식 관련 사채의 권리 행사에 따른 또 취득, 이런 경우에는 공개 매수할 필요는 없다. 다음에 이제 공고에 관한 거 볼까요? 전국을 보급지역에 관한 역시 2 이상의 신문에 일단 공개 매수 한다고 알려야 된다. 자, 그리고 공개 매수 신고서라는 거, 그다음에 공개 매수 설명서라는 거, 공고일에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된다. 그리고 했으면 결과 보고서, 그래서 공개 매수 종료 시 지체 없이 역시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금융위와 거래소에 이제 하기 전에 이제 신고서, 그죠? 다음에 설명서, 그리고 이제 하고 나서 결과 보고서 제출해야 된다. 그리고 설명서를 미리 매도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매수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설명서. 그러니까 설명서는 이제 얘들한테 주려고 만드는 거다, 그죠? 우리 마치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처럼. 그다음 이제 공개매수 기간입니다.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상 60일 이내. 그러니까 너무 한꺼번에 빨리 사면은 그 가격이 급증할 것이고, 그죠? 가격이 폭등할 것이고, 그러다 너무 오래 질질 끄면 안 된다, 그죠? 20일 이상 60일 이내 잘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공개매수 기간 중에서 별도의 매수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공개매수 신고한 그 매매만 할 수 있지, 뭐 다른 걸 산다든지 그런 건 안 된다. 그다음에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 신고서에 기재한 매수 조건, 방법에 따라서 응모한 주식 등의 전부를
공개 매수 기간이 종료하는 날에 다음 날 이후 지체 없이 매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산다고 한 물량은 일단 끝까지 책임져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지체 없이 사라. 다음에 응모주주는 방금 이야기했지만 취소권이 보장된다. 근데 공개 매수자는 철회할 수 없다. 근데 예외적으로 대항 공개 매수가 있다든지 개인이면 죽었다든지 파산, 해산 이럴 때는 뭐 가능하다. 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이제 우리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표현으로 5% 룰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왜 이제 5라는 숫자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대비해서 숫자 외울 때도 이 5라는 숫자 주의하셔서 외우시면 되는데 말 그대로예요. 내가 어떤 주식 등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좀 보고해라. 왜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 뭐 주요 주주들,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그럼 이제 어떤 사람들을 이제 보고 대상자로 보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공개 매수하고 이런 거 이제 정할 때 뭐 특수관계인 이렇게 정할 때 그건 똑같아요. 그래서 본인과 특별 관계자, 특수관계인하고 이제 합산한 이제 주식 보유 비율이 그 발행한 기업의 그죠 주식의 5% 이상 보유하고 있던가, 5% 이상 보유하고 있던가, 아니면은 5% 이상 보유자가 1% 이상 변동이 있을 때. 증가나 감소, 증가 아니면 감소, 틀린 표현입니다. 이제 둘 다. 그러니까 변동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1% 이상 변동이 있을 때 얼마? 5일 이내 보고하라라는 거예요. 그건 다 5라는 숫자니까 좀 외우기는 쉽겠다, 그죠? 시험에 대비해서 5%를 이렇습니다. 5일 이내 보고해라. 단 경영에 영향을 줄 목적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투자 목적, 내가 매매 차익을 위한 이런 투자 목적일 경우에는 좀 다른데, 날짜가 다른데. 한번 보시면 일단 단순 그냥 투자 목적이에요. 그러면 5일 이내가 아니라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단순 투자 목적이는 다음 달 10일까지. 그리고 이제 우리 일정한 전문 투자자는 변동이 있었던 그 분기에, 그러니까 분기라면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분기의 마지막 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마지막 달, 다음 달에 10일까지. 뭐 분기의 다음 달이면 그렇잖아요. 그죠? 분기의 다음 달이니까 마지막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면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일정한 전문 투자자. 여기서 말하는 뭐 국가, 그다음에 뭐 한국은행, 뭐 이런 친구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융기관 이런 친구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정한 전문 투자자는. 다음에 단순 투자 목적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경영에 영향을 줄 목적은 아닌데 단순 투자 목적도 아니야. 우리 일반 투자라고 하죠. 일반 투자. 일반 투자의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었던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10일 이내. 근데 다음 달 10일이었는데, 그죠? 이건 그냥 변동이 있었던 날로부터 5일이 아니라 10일, 그죠? 10일. 일반 투자는 일반 투자 목적이라면 일반 투자 목적이라고 합시다. 같은 표현으로. 자, 그리고 일정한 전문 투자자는 역시 이제 다음 달 10일까지 더 완화되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그러니까 이거 둘 다 뭐예요? 경영에 영향을 줄 목적은 아니에요. 그죠? 경영에 영향을 줄, 내가 이제 그러니까 그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주려고, 그죠? 한 건 아닌데, 단순 투자냐, 일반 투자냐에 따라서 좀 더 숫자가 더 완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5일이 아니라 더 완화되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시험에 대비해서 숫자 조심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경영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내가 주식을 취득했다든지 뭐 팔았다든지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러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그죠? 보고한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고한 날. 그 보고한 날 이후 5일까지 플러스 5일. 그래서 이때까지 뭐가 안 돼요? 추가 취득이나 보유 주식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안 된다. 나는 찬성이 주주총회 참가해서 찬성 반대. 그러니까 이 영향을 이제 못 주게 하려고 그런 거죠. 요 사이 기간 동안에는. 그래서 의결권이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죠? 의결 행사가 안 된다. 이렇게 5% 룰. 역시 숫자 조심하시면서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9번.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같은 것들, 즉 유통시장 공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그냥 보시고 딱 넘어가시면 될 내용이라서요. 뭐 별거 없어요. 체크할 게 별로 없어요. 보면 이제 정기공시와 우리 비정기공시로 나온다 그죠? 시장공시는. 그래서 정기공시는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하면 되고, 비정기공시로서, 정기적인 아닌 비정기공시로서 주요사항 보고와 수시공시로 이원화되어 있다. 그죠? 이렇게 두 개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사항 보고 내용에 해당이 되면 그거는 이제 보고해야 되는 거고, 시장에 공시해야 되는 거고, 수시공시는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업자 본인이 생각했을 때 뭔가 해야 될 게 있다.
회사 본인 생각해서 해야 될 게 있다라고 하면 공시하는 거다. 그죠? 그리고 수시 공시는 또 주요 경영상황 신고 공시와 자율 공시, 조회 공시, 공정 공시 이런 것들이 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증권투자권유 자문 인력이라면 이 과목 공부하시면 이런 내용들 살펴본다. 그죠? 살펴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아니면 그냥 간단히 자율 공시는 그냥 하고 싶은 거 공시해라는 거고, 회사 하고 싶은 거 공시해라. 조회 공시는 어떤 풍문이 돌 때 거래소가 야 이거 진짜야 가짜야라고 했을 때 진짜입니다 가짜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게 조회 공시. 공정 공시는 어떤 특정 내용을 제3자에게 주려고 할 때 시장에 알리고 그 다음에 제3자에게 줘라라는 게 공정 공시죠. 뭐 이런 것들입니다. 다음에 이제 세부 내용 보시면 이제 요거 좀 체크해 놓으면 사업보고서는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제출하는 거고, 반기 및 분기 보고서는 반기 및 분기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제출한다. 요 숫자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시험에 대비해서는. 그리고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하게 된 법인은 해당되게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게 되고요. 요거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안 내도 되는 거. 파산이나 해산 사유가 발생하면 안 내도 되겠다. 그리고 아까 주요사항 보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하는 주요사항이 뭐냐? 진짜 주요사항이에요. 보면. 발행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났다.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이제 당좌수표 말입니다. 그죠? 당좌거래가 정지됐다.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 정지.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우리 이제 우와 안 되겠다. 이런 거. 다음에 해산 사유 발생. 다음에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결의. 뭐 이런 것들 있을 때 주요사항 보고서로서 제출한다라는 거죠. 이거 한 읽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그냥 몇 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요러면 됐고. 자, 다음에 이제 우리 10번 장외거래 관련된 내용도 살펴볼 건데, 실제 장외거래에서는 채권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내용도 많지만 그다음 우리 시험에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라서 제가 과감히 그냥 알려드리지 않고 바로 다른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고, 진짜 만약에 나오면 뭐 틀리라고 내는 거니까 여러분들 3번. 거의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오니까 그런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장외 파생 상품의 매매 관련해서 여러분들 몇 가지 볼까요? 자, 투자 매매업자나 중개업자는 장외 파생 상품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 매매업과 투자 중개업을 하는 경우에 지켜야 될 기준들입니다. 자, 장외 파생 상품의 매매 및 그 중개 주선 또는 대리의 상대방이 일반 투자자라면 뭐 위험하니까 뭐만 해라? 그 일반 투자자가 위험 회피 목적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만 거래해라라는 겁니다. 위험 회피 목적의 거래, 우리 소위 해지 거래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투기 거래가 아니라 어떤 위험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래. 그죠? 그다음에 장외 파생 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액이 금융위가 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말아라. 말아라. 그래서 장외 파생 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액, 쉽게 이야기하면 장외 파생 상품의 투자 금액을 규정으로 정해놨다는 거죠. 그거 초과해서 거래하면 안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장외 파생 상품의 매매를 할 때마다 파생 상품 업무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라. 승인을 받아라. 그리고 월별 장외 파생 상품, 파생혈합증권 포함해서 매매, 그 중개 주선 또는 대리의 거래 내역을 다음 달 10일까지 금융위에 보고해라. 요런 거. 매매 중개업자는 이런 것들 지켜라 라는 부분입니다. 뭐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그죠? 두세 번 읽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우리 공공적 법인과 관련된 우리 소위 이야기하는 뭐 한전 이런 데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그 주식 소유 제한입니다. 자, 누구든지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다음 각국의 기준을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자, 저는 공공적 법인은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법인인 경우가 많죠. 우리 뭐 한전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지분을 과하게 보유할 게 있게 되면 또 사람들한테 피해가 많이 갈 수 있으니까 지분을 좀 제한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주식이 상장된 당시에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즉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는 그 비율까지만 계속해서도 소유할 수 있고, 상기주주 외자는 발행 주식 총수의 3%, 100분의 3 이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비율까지만 취득할 수가 있겠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비율 한도까지 소유할 수 있겠다. 그리고 만약에 초과해서 그 주식을 소유하는 자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일단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그 기준을 충족하도록, 그러니까 초과분을 처분하라고 명할 수 있다.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에게도 그 부분을 이제 제한을 주는데, 외국인, 그래서 국내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개인,
아니면 이제 외국 법인 등에 의한 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해서는 또 이렇게 정해놨는데, 자,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요 취득 한도를 더 초과해서 취득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뭐냐, 종목별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 등의 1인 취득 한도, 1인 취득 한도, 해당 공공적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한도고, 그리고 종목별 외국인 및 외국 법인 등의 전체 취득 한도, 전체 종목별, 그러니까 한전이라면 한전 전체 해당 종목의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40까지만. 그러면 60이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 이렇게, 그죠? 아니면 이게 너무 많으면 외국인 그거대로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40%입니다. 다음에 1번에 따른 제한에 추가해서 그 공공적 법인이 정관에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따로 이를 더 제한할 수도 있다. 정관에서. 이거는 그냥 법에서 정하는 어떤 맥시멈인 거죠. 그죠? 그 안에 정관에서 더 세부적으로 타이트하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우리 11번 불공정 거래 규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들이니까요. 좀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내부자의 단기 매매 차익 반환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불공정 거래라고 해서 어떤 직원들은 이제 미공개 그 자기 회사의, 그러니까 임직원들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거 이용하지 말라든지. 다음에 요 이제 내부자, 회사 내부자라면 단기 매매 차익에 대해서, 회사 그 주식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매매해서 얻은 이익은 뭐 반환해라든지 이런 이제 내용들이에요.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내부자 누구냐, 누가 내부자냐라고 했을 때 주권 상장법인의 이제 상장법인 이야기예요. 상장법인의 임원 그리고 이제 직원인데 중요한 건 직원은 직무상 그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 수 있는 자입니다. 알 수 있는 자. 그래서 내부자의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제도에서 모든 임직원이 대상이다. 틀린 표현이에요. 모든 직원 아니고 누구냐? 자, 직원의 경우 다음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요 사항 보고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립하거나 아니면 변경하거나 추진하거나, 우리 아까 주요 사항 보고 대상 그 봤다, 그죠? 그거 공시하는 그거, 아니면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이나, 아니면은 그 법인의 이제 재무, 회계, 기획, 연구개발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아주 뭐죠? 뭐 바이오 기업이라면 어떤 신약을 개발했다. 완전 난리 나죠. 임상 뭐 다 통과했다. 이건 끝장이지 뭐, 그죠?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재무, 회계. 그래서 올해 이익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네, 영업이익이. 그럼 또 주가에 좋은 거니까. 이제 이런 것들, 이런 정보,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자, 직원은 말입니다. 직원은. 그래서 아니면 이제 주요주주가 특정 증권 등을 매수한 후, 특정 증권들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그 특정 증권 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그러니까 기간 6개월이라는 거죠. 6개월. 그러니까 6개월 안에, 즉 단타라고 보는 게 단기 매매 차익이라는 게 6개월로 보는 거죠. 그 안에 이제 매수 매도를 해서 이익이 났다면 그 이익을 법인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회사 주식 가지고 이익을 얻었다면 회사는 이익 내놔라고 청구할 수 있다. 내부자의 단기 매 차익 반환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중요한 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했는지 이용 여부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서 했든지 그냥 했든지 상관없고 그냥 단기 매매 차익은 토해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토해내라. 그 이제 말하는 그러면 특정 증권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 근데 아닌 건 CB, BW, EB 및 PB 이외의 채무증권, 그러니까 주권과 관련 없는 채권, 그죠? 주권과 관련 없는 채권. 다음에 수익증권, 그리고 파생결합증권인데 디귿에 해당하는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하고 다른 이제 파생결합증권. 이거하고 요 앞에 것과 관련된 DR, 예탁증권이 이제 그러니까 요 증권과 해당되는 DR, 요게 이제 그러니까 다시 헷갈릴까봐 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하고 그 관련 DR이 이제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회사 주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죠? 자기 회사 주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제 예외가 이제 그냥 일반 채권, 주식과 관련 없는 채권하고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상장법인 이외자가 발행했지만 요 기업과 교환 가능한 교환사채라든지 그럼 결국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업 니은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이런 것들입니다. 특정 증권에는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앞으로 말하는 특정 증권이란 말이 나오면 우리 이제 이 불공정거래 이런 거에서는 요겁니다.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매매 차익 반환에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보면 법령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매수하거나 매도. 법에서 시켰으니까. 이건 뭐 어쩔 수 없지. 그다음에 안정조작이나 시장 조성을 위하여 매수 매도 또는 매도 매수하는 경우 상관없고. 그다음에 또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에 따라서 그러니까 스톡 옵션 행사에 따라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괜찮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권리 행사 이런 권리 행사를 통해서 매수하는 이런 것들은 단기매매 차익 반환에서 예외다라는 예외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 이제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를 누가 담당한다 했어요? 우리 잠깐 기억나세요? 처음에 증선이 그죠? 그래서 여기 증선이가 나옵니다. 조심하세요. 금융위라고 하면 틀립니다. 그죠? 증선이는 단기매매 차익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그래서 이 경우 그 법인은 통보받은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해야 한다. 그래서 그 직원한테 달라고 해야 된다. 임직원한테 달라고 해야 된다. 증선입니다. 증선이. 자,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임원 등의 특정 증권 등 소유 상황 보고입니다. 이제 임원들이 자기 회사 주식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주권 상장법인의 임원과 주요 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 주주가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라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 특정 증권 앞에서 말했던 특정 증권 등의 소유 상황을 그리고 그 특정 증권 등의 소유 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5일. 다 5일이다. 그죠? 5일. 어쨌든 5일까지 그 내용을 각각 증선이와 거래소에 보고하면 되겠다. 보고해라라는 겁니다.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장내 파생 상품의 대량 보유 보고입니다. 마찬가지죠. 비슷합니다. 동일 품목의 장내 파생 상품을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 상황 등을 금융위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수량이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상으로 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로부터 5일 이내 금융위와 거래소에 보고해라. 자, 요런 이제 규정도 있다라는 거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금지입니다. 미공개. 그러니까 아직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여야 되고 중요 정보여야 됩니다. 그럼 사소한 건 상관없잖아요. 그죠? 중요 정보. 그러니까 주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정보 이용 금지입니다. 다음 각 코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는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포함입니다. 요거.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 잘렸다고 해서 회사를 그만뒀다고 해서 바로 그 회사의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유예 기간을 1년을 둔 거죠. 1년을. 그러니까 요런 사항에 아니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자도 포함입니다. 포함. 그 1년입니다. 자, 어쨌든 그런 자는 상장법인 그리고 역시 6개월 이내 상장 예정법인 포함해서요. 여기는 이제 6개월이네요. 6개월 이내 상장할 법인까지 해서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아까 봤던 그 특정 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말 그대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는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누구냐? 일단 그 법인, 계열회사 포함해서, 그죠? 그리고 그 법인의 임직원, 그리고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게 된 자. 그냥 임직원이다, 그죠? 임직원. 다음에 그 법인의 주요 주주.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게 된 자. 그러니까 여기 일단 그 법인과 계열회사를 포함해서, 그죠? 그 법인의 임직원, 대리인, 그다음에 주요 주주. 그리고 그 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지도, 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게 된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금감원에 뭐 증거신고서 제출하거나 어떤 신고서를 제출하다 보면은 그 금감원 직원이나, 그죠? 아니면 뭐 거래소 직원이나 알 수도 있죠, 그죠? 그 사람들. 다음에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계약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 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게 된 자. 뭐 회계사, 세무사들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 그리고 나에서 라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게 된 자.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이라면 그 임직원, 대리인 포함해서요.
자, 그리고 이제 전체 중 어느 하나로부터 미공개 중요 정보를 받은 자. 그래서 이 자를 우리는 1차 정보 수령자라고 한다. 그죠? 1차 정보 수령자까지. 처음 이제 그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까지. 그리고 이들이 아니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자. 1년 이내자까지 포함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시험에 대비해서 언제까지 미공개인데 언제부터 공개로 바뀌니? 라고 했을 때 자, 법령에 따라서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에 신고되거나 보고된 서류에 기재, 그러니까 뭐 증권신고서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뭐 이런 거라면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된 날로부터 1일, 비치된 날로부터 1일. 다음에 1일이 지나면 이제 공개 정보로 바뀐다는 거죠. 다음에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가 설치 운영하는 전자전달 매체,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게 DART, 다음에 거래소가 하는 게 KIND, 이런 것들이 있다, 그죠? 요 매체를 통하여 그 내용이 공개된 정보는 공개된 시간으로부터 3시간, 이건 뭐 금방 사람들이, 그죠? 3시간이다, 3시간. 그럼 나머지는 이제 6시간이에요, 6시간. 외우기 쉽죠? 1일 3시간, 나머지 6시간. 그래서 보면 일간 신문이나 경제 분야 특수일간 신문 중 전국을 보급 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신문에 그 내용이 기재된 정보는 게재된 날에 다음 날 자정부터 다음 날 자정부터 6시간. 아침 6시까지겠죠. 그죠? 네, 게재된 날에 다음 날 0시부터 6시입니다. 다음에 그러니까 오늘 게재됐다고 하면 오늘 자정부터 이제 그러니까 내일 6시까지겠죠. 오늘 자정부터 내일 6시까지. 다음에 다만 전자간행물의 형태로 게재된 경우는 게재된 때부터 6시간이고, 다음에 전국에서 시청할 수 있는 지상파 방송을 통하여 그 내용이 방송된 정보, 지상파 방송, 그죠? 그냥 MBC 뉴스 이런 데 나온 경우 방송된 때부터 6시간. 연합뉴스산을 통해서 제공됐으면 제공된 때부터 6시간. 어쨌든 시간은 6시간, 그죠? 말은 좀 익은 거는 조심하고, 이렇게. 그래서 언제부터 공개냐? 요거 시험에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숫자. 가끔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세 조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세 조종은 시험에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면, 다음에서 이제 그 시세 조종 행위가 아닌 것은, 그러니까 제목을 물어봤어요. 제목을. 그래서 나오면 뭐 그 정도 출제됩니다. 그 정도. 그러니까 뭐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볍게 읽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세 조종 행위 등의 금지. 자, 누구든지 상장증권이나 장내 파생 상품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목적이 있어야 돼, 목적이. 그럴 목적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영화 중에,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작전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좀 오래된 영화인데, 작전이라니까 주가 조작에 대한 영화다, 그죠? 여기에 보면 그 이제 주가 조작하는 이제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이제 박희순 씨가 이제 거기로 나오는데, 그를 잡기 위해서 그 상황을 이제 현장을 덮치죠. 현장을 덮칩니다. 이제 금융위 직원이 현장을 덮치죠. 그런 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자, 첫 번째.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 조종입니다. 위장거래. 여기서 말하는 위장거래는 통정매매와 가장매매를 이야기합니다. 통정매매.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짜고 치는 고스톱. 거기서도 나오죠. 작전에서도 자, A, B, C가 있으면 A가 B한테 팔고 B가 C한테 팔고 C가 A한테 팔고 지들끼리 지금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는 엄청 성황이라고, 그죠? 매매는 성황이라고 나오는데 외부에서는 살 수가 없었는데 주가는 멋지게 올라가죠. 그거를 설계하는 사람이 있고 자금을 공급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작전이 이루어지죠. 어쨌든 이렇게 돌고 도는 요 통정매매. 아니면은 그냥 허위로 꾸민 매매, 가장매매, 가짜로 실제 매매하지 않고 막 허수 주문 내고 막 이래가지고. 자, 이런 것들, 이런 거에 의한 시세 조종 안 된다. 일단 이런 시세 조종이 있다. 종류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든지 역시 상장증권 또는 이제 장내 파생 상품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자,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아까는 뭐였어요? 매매가 상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럴 땐 판단을 주게 하기 위해서 위장거래, 그죠? 그 목적이고, 이건 아예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매매가 상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소위 이제 말하는 작전이라고 하는 현실 거래에 의한 시세 조종, 그죠? 다음에 그 증권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이거 이제 우리가
소위 이제 작전 들어갑니다. 빨리 투자, 지금 들어가야 우리 뻥 튀길 거니까 그런 거. 다음에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그래서 이걸 허위 표시 등에 의한 시세 조정이라고 하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현실 거래에 의한 시세 조정, 허위 표시 등에 의한 시세 조정 이런 것들 안 된다. 그리고 누구든지 상장증권이나 장내 파생상품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죠? 일련의 매매, 위탁이나 수탁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즉 가격 고정 또는 안정 조작 행위. 그러니까 금융에서 시키는 거 말고 지가 말입니다. 그죠? 불법으로. 그다음에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 파생 상품에 관한 매매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역시 하면 안 된다. 요거는 이제 시장을 딸려서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을 연계해서 시세 조정하는 행위. 그러니까 파생 상품 등을 매매함에 있어가지고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한 목적으로 그 파생 상품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뭐 콜옵션 같은 거 사가지고 기초자산을 막 매수하면 기초자산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콜옵션 가격도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럼 나는 콜옵션 샀는데 여기 콜옵션 가격 올라가니까 좋고 그죠? 그러면 이제 콜옵션에 비싸지니까 엄청난 이득을 얻고 또 기초자산도 결국 올라가니까 또 내가 매수한 거에서 수익 나니까 또 좋고 이런 식의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 증권의 유통 물량이 작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은 뭐 돈이 많다든가 해가지고 하면 이제 그런 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반대도 안 된다. 반대도. 그래서 기초자산의 매매 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 파생 상품의 시세를 변동시키는 이런 것들. 이 두 개는 그죠. 그래서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을 연계한 시세 조정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물 시장과 현물 시장을 연계한 시세 조정도 있겠죠. 이제 파생결합증권 같은 경우에는 현물이잖아요. 그죠? 파생결합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현물은 선물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파생결합증권, 그 기초자산의 증권. 그래서 증권의 매매 등에서 그러니까 그 파생결합증권의 매매 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과 연계된 증권, 그러니까 그 어떤 기초자산이 되는 그 증권, 그거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반대로 이제 그 기초자산의 매매 등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 파생결합증권의 시세를 변동시키는 거. 이게 이제 현물과 현물시장 연계 시세 조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선물과 선물시장 연계 시세 조정도 있겠죠. 그래서 파생상품 매매 등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좀 비슷한 기초자산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 이런 것까지 다 시세 조정 종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요런 이제 제목에 나와 있는 거 말고 이상한 거 들어가 있는 거 찾거나 이제 그런 이야기, 그런 시험 문제가 실제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 읽어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13번 부정거래 행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가 앞에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어떤 시세 조정 행위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처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고, 다음에 이제 그 내부자의 그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이런 거 이야기할 때는 미공개 정보,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이야기할 때는 1차 수령자까지, 1차 정보 수령자까지만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죠. 기존에는. 그러니까 엄청 처벌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1차 수령자로만 법에 돼 있으니까 그러면 2차, 3차 이렇게 파생돼 가지고 정보를 뿌려도 나가는데 그런 2차, 3차 정보 수령자는 처벌할 근거가 없고, 그다음에 목적이 있어야 시세 조정을 처벌할 수 있으니까 목적 없다고 하면 이렇게 해보니까 그걸 증명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추가로 정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일단 부정거래 행위 등의 금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포괄적으로 부정행위라는 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규정해가지고 워낙 어떤 신종 사기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워낙 신종 사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때마다 그런 사기들을 개별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포괄적으로 이런 거는 부정거래야. 그러니까 하면 안 돼. 걸리는 거야. 법을 어긴 거야. 이렇게 정해놓은 거죠. 포괄적으로. 그래서 자,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면 그냥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부정한 수단이라면 그냥 그다음에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누락시키는 거,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거, 그냥 이러면 그냥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든지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 그 밖에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부정거래에 대해서 이렇게 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질서 교란 행위의 금지. 그래서 원래는 미공개 중요 정보, 1차 정보 수령자까지 포함됐는데 이 녀석 때문에 이제 2차, 3차 수령자까지 다 이제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자는 매매 중단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고
공개전인 정보를 상장증권, 장내 파생 상품 등의 매매 등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정보 이용 교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부자로부터 나온 미공개 중요 정보 또는 미공개 정보인 점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한 자.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만 정해놓으니까 이게 1차건, 2차건, 3차건, 4차건 중요하지 않단 말입니다. 이제 그냥 들은 사람은. 그죠? 들은 사람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정보를 생산하거나 알게 된 자. 해킹, 절취, 기망, 협박 등으로 정보를 알게 된 자. 나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나온 정보 유무를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한 자. 그러니까 그 정보를 공개 전에 그냥 받은 사람들은 다 해당돼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죠? 되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목적 이야기 했었다, 그죠? 목적. 그래서 누구든지 상장 증권, 장내 파생 상품에 관한 매매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안 되는데 이제 시세 관여 교란 행위입니다. 시세를 어떤 조정. 목적 필요 없다는 거죠. 자,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호가를 제출한 후 해당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 취소하는 경우. 그러니까 목적이 필요 없고 시세를 조정할 목적이 아니라 그냥 이런 행위를 하면 그거는 이제 시세 조정 관여 행위로 본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권리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꾸민 매매. 손익 이전 또는 조세 회피 목적으로 타인과 서로 짠 후 매매. 풍물을 유포하거나 거짓으로 계책을 꾸미는 등으로 상장증권 또는 장내 파생 상품의 수급 상황이나 가격에 대하여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거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 이런 것들. 이렇게 해놨습니다. 시세관여 교란 행위로. 그러니까 이제 좀 처벌을 이제 포괄적으로 해서 처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4번 이제 점점 이제 끝이다, 그죠? 위반에 대한 제재입니다. 위반에 대한 제재. 이제 방금 앞에 그런 내용들에 대한 위반에 대한 제재. 일단 형사 책임 있죠. 자, 아래에 미공개 중요 정보를 매매 등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의 경우, 자,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죠? 교도소 가서, 그죠?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입니다. 징역 또는 벌금인 거죠, 그죠? 3배 이상 5배 이하.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 정보. 그다음에 주식 등에 대한 공개 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 중요 정보. 주식 등의 대량 취득 처분 실시 중지에 관한 미공개 중요 정보. 딱 가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죠? 요거를 이용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이익을 얻은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입니다. 그리고 이익 또는 손실액이 없거나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 모르겠어. 정확하게 얼마의 이익을 얻었는지 잘 모르겠어. 그럼 아니면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5배 이하라고 했는데 요 금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은 5억이다. 5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 손해배상 책임. 그래서 1번에 해당하는 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민사 처벌도 있다고. 다음에 시세조정 행위 규제. 다음에 부정거래 행위 규제 역시 이상의 제재에 해당한다. 시세조정 행위랑 부정거래 행위 규제 역시. 그래서 미공개 중요정보 행위를 이용하는 거, 아니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는 거, 아니면 이제 대량 소유상환 보고제도를 어긴 거, 이런 것들 다 여기까지로. 그리고 얘들도 그거란 말입니다. 근데 시장질서 교란 행위의 경우에는 따로 그냥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제 금융위가, 그죠? 시장질서 교란 행위는 따로 처벌이 좀 다르다, 그죠? 그래서 행위 이익의 1.5배가 5억 원 초과하면 그 금액 이하입니다, 그죠? 행위 이익이 1.5배가 5억 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 이하고,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는데요?